수장에서 러시아를 돕던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선언하고 러시아 수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은 폐쇄됐고 준계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역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며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화성 영화 유기 사건의 친모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친모가 아기를 넘겨줄 때 함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제주부터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는데 최대 300mm가 예상됩니다. 1년여 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뉴스7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를 도왔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정규군 사이 오랜 알력 다툼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은 총구를 러시아로 돌려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고 모스크바 일대에는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입니다.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이 서 있고 무장한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시작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일부 군사 시설을 장악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용병 2만 5천 명을 동원해 수도까지 진격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일사천리로 북진하며 모스크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헬기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Мы пересекли во всех мест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границы. Что будет вставать на пути?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던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점령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공을 가로챘다며 수뇌부를 공개 비난해왔습니다. 급기야 러시아군으로부터 폭격을 받았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서로 총구를 겨누는 자중질환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진격 소식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역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며 반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는 붉은 광장이 폐쇄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준계엄 상태에 들어갔고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상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육군 보병을 실어 나르는 장갑차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거리를 지납니다. 대표 관광지인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도 군용 트럭이 들어서고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계엄 상태에 준하는 대테러 작전 체제가 발령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Кто готовил вооруженный мятеж, встал на путь шантажа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понесут неминуемое наказание.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을 군사 반란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수사는 구소련 시절 악명 높았던 정보기관 KGB의 후신 연방보안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Пригожин не имеет под собой никаких основани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заявлением ФСБ России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факту призыва.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알파 부대를 지휘하는데 이 부대는 테러범의 가족을 인질로 잡을 정도로 진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용병 수장의 반란은 큰 악재가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용병 그룹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은 한때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던 최측근이었습니다.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진영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은 한때 감옥을 전전하다 모스크바의 최고급 음식점을 내며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후 크렘린궁의 연회 음식을 맡으면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습니다.
2014년엔 용병업체인 바그너 그룹을 만들어 여러 분쟁 지역에서 러시아 정규군을 대신해 살인과 학살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전에서 격전을 치르며 러시아군 수뇌부와 갈등이 시작됐고 У нас нехватка боеприпасов 70%!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러시아군이 정식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통제하려 들자 갈등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국방부 방침을 지지하면서 프리고진에게 등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는 전쟁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반란이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막 시작됐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문제 관련 소식을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용들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었죠. 당시 친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 아기를 넘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기의 친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당시 19살이던 A씨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터넷으로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수소문했고 출산 8일 만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건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기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아기를 넘겨줄 당시 친부 B씨도 동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친부 B씨에게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로 검토해가지고 피의자를 신분 전환한 거고요. 그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죠. 친모와 친부는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아기의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당시 아기를 넘겨받은 이들의 신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불법 입양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넘길 당시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함해 친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친모의 출산 기록이 남은 병원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들의 상태를 전수조사할 수 있었던 건 행정기관엔 기록이 없지만 병원에 출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아무런 기록도 없어 말 그대로 사각지대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낳았는지 알 수가 없고 태어난 뒤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추적도 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청소 잘 다시 밀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기였다고. 몸무게 800g으로 누군가 임신 6개월 미숙아를 낳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병원 밖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유기 살해되는 범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0대 부모가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해 가방에 숨겼다 붙잡혔습니다. TV열엔 20대 여성이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 의류 수거함에 유기했다 검거됐습니다. 병원을 갈 여건이 안 되거나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몰래 아기를 낳아 유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 산모 외에 출산 사실조차 몰라 유기나 불법 입양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거나 돈도 없다거나 그런 분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한 해 100에서 200건 정도로 추산할 뿐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 원치 않는 임신 여성에 대해 익명 출산 보장과 입양 알선 등 종합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10여 건이나 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방치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여야 모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미신고 영유아 규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2,236명입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해 유령아동이 입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책으로 출생통보제를 추진 중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야와 정부가 21대 국회에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10여 건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또 출산신고를 거리는 부모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도 3년째 복지위에 묶여 있습니다. 의료계가 모든 부담을 의료 현장에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거세게 저항한 것도 논의가 미뤄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급하다고 출생통보제만 덜렁해서도 안 되고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그다음에 입양 시스템, 가정위탁 제도까지 연결시켜서 여야는 오는 29일 법사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재적을 관리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이 나흘째 먹통입니다. 정부가 2,800억 원을 들여 새로 개통했는데 다른 학교의 시험 답안지가 인쇄되는 황당한 오류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잠시 멈추고 다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수능 변별력 논란에 이어 교육 현장은 요새 혼란스럽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기말고사를 시작했는데 다음 주 시험들은 하루씩 미루고 월요일은 정상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스에서 답안지 출력을 했더니 다른 학교의 답안지가 인쇄되는 오류가 속출하고 있어 이미 만들어둔 답안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도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다시 출제하려고 출근했어요. 예. 저희 학교에 있는 문화문서표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나이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약 2,800억 원을 들여 이번 주 개통한 4세대 나이스가 나흘째 먹통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답지와 문항 순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평가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정해야 되는데 이런 또 혹시 실수라도 나올까 봐 걱정도 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스템 개통을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왜 방학이 아닌 지금이냐, 고3은 날벼락이다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 탓에 미룰 수가 없었다며 오는 30일까지 최대한 시스템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2명을 잇따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살인범조차 줄곧 사형 선고에 불만이 없으니 형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태도가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권재찬은 2021년 12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시체를 유기한 동료까지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범행 아닙니까? 권재찬은 1심 사형 선고의 핵심 이유가 된 계획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어제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강도를 계획한 건 인정되나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재찬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에 불만 없다,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선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이런 태도 자체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형은 극히 예외일 때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자 유족은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권재찬이 1심을 받아들인 게 오히려 긍정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용하고 반성하는구나 라는 태도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 그냥 적용이 돼버리니까. 형사소송법상 무기금고 이상의 형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어 권재찬의 최종형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어선과 낚싯배가 충돌했는데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불이 난 아파트에 달려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까지 한 의용 소방대원의 활약상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뱃머리에 선 해양경찰이 망원경으로 실종자를 찾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1.5톤짜리 어선과 9.7톤짜리 낚시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어선 선장 A씨가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선장님이 앞에 있다 보니까 선장님이 아마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한 남성이 불이 난 아파트 출입문으로 뛰어갑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위용 소방대원인 박지웅 씨가 달려왔고 이웃을 대피시킨 뒤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의용소방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주 서귀포에서는 트럭을 몰고 이웃집 소금 창고에 있던 천일염 700포대를 훔쳐판 6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신청자가 출시 일주일여 만에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품이 잘 팔렸지만 은행들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만기를 다 채우는 게 쉽지만도 않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 연 6% 고금리 상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출시 8일 만에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예적금 상품금리는 이미 3%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설 경우 6%대 청년 도약계좌는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당 역마진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금리는 줄 때마다 손해가 나는 상품이라서. 다만 청년 도약계좌 만기가 5년이나 되는 만큼 중도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연최고 10%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 희망적금도 만기가 2년인데도 중도 해지율이 23.7%에 달했습니다. 괜찮긴 한데 기간이 좀 긴 것 같긴 해요. 희망적금도 계속 이미 해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중도 해지를. 정부는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자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전세 시세가 이전에 계약했던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나타날 거란 경고가 나오는데 경제부 김지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역전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먼저 통계부터 보시면요. 올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직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이 역전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은 기존 사입자에게 평균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올해 하반기 중에도 계약 건수 가운데 58%에서 이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결국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 정도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이런 역전세난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까?
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올 가을부터 속속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올 텐데요.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세 거래 총액은 149조 원이고요. 내년 상반기는 153조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 내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아까 김 기자가 상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집주인들이 평균 1억 원 이상의 돈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부동산 시장은 꽤나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 부족한 돈을 바로 빌려서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좀 최선인데요. 그 액수가 실제로 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에서 5월 사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이 집주인에게 빌려준 특례 보금자리론 금액은 1년 전보다 무려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출까지 어렵게 된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매달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 단지들도 늘고 있습니다. 역월세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오히려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하락분만큼 이자를 세입자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을 해서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대책으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먼저 집주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 규제를 완화해서 충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 적용이 될 전망이고요. DSR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다음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키는 이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집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완화해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일단은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은 그런데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DSR 규제 완화가 역전세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임시 방편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임시 방편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니까 집을 팔아야 하는 이 압박을 잠시 지연해 줄 뿐이고 자칫 잘못하면 일부 다주택자들을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지금은 서민 피해를 막는 데 우선을 둘 테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해수욕장과 도심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제주부터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고 모레까지 최대 30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튜브 위에서 파도를 타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너무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헤엄도 치고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에서도 한여름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놀이 미끄럼틀을 타고 친구들과 물장구도 치며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더운 거를 싫어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오거든요. 많이 시원해요. 뼈까지 전부 다 되게 그 시원함을 다 느꼈어요. 강가에 핀 보랏빛 수국꽃길을 거닐면 마음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수국 그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힘들었던 게 다 잊혀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3.5도로 가장 높았고 광주 31.9도, 춘천 31.6도, 서울 31.1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밤부터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겠고 모레까지 제주는 300mm, 남부는 150mm에 이르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장마의 영향으로 폭염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휴가철에 들어섰습니다만 중국 여행 수요는 극도로 부진합니다. 올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에 10분의 1토막이 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중국 베이징을 여행했던 20대 김예원 씨. 이번엔 중국이 아닌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발생했던 이미지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찜찜한 감정이 있어서 선택을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코로나 이전인 4년 전보다 90%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모든 입국 규제를 해제한 4월에도 85%나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려는 출국 수속장은 이렇게 대기줄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반면 바로 옆 창구인 중국 수속장은 이렇게 한 사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최근 한중 관계까지 틀어지면서 관광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 방문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노 재팬에서 노 차이나로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저는 국가 간의 설림 관계 자체가 관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회복이 덜 된 가운데 다음 달부턴 일부 항공사들이 김포와 베이징을 오가는 노선마저 중단할 예정이라 한중 간 하늘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만 고집했던 해외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억소리 나는 전기차까지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다퉈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 전기차 4대 가운데 한 대는 벌써 수입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장막이 거치자 6억 원이 넘는 세단이 공개됩니다. 내연기관만 고집하던 롤스로이스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전기차 시대를 알린 겁니다. Korean customers who have been waiting for this car, and I must say, Korea has the largest number of pre-orders for this Rolls-Royce Spectre.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통 강자인 렉서스도 국내의 첫 순수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국가별로 전동화 판매 비율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의 지지와 신뢰의 결과이며 벤츠, BMW 등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 업체들도 한국에 공격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들의 공세는 판매량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45만 대 가운데 수입차는 11만 대가 넘습니다. 4대 중 1대 꼴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바로미터가 된 한국.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의 한국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의 실종 사건을 통해 갑부들의 위험한 체험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초고가 그리고 고위험 여행 상품에 전 세계 갑부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을 겨냥한 신흥 관광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위험을 감수한다지만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그들만의 극한 체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18일 북대서양 수심 4,000m에 가라앉은 타이타닉을 구경하기 위해 영국 부호 등 5명이 잠수정 타이탄호에 올랐습니다. 탑승비는 1인당 3억 4천만 원. 이 여행 상품의 관광 계약서엔 사망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섬뜩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Nosotros, quienes estamos involucrados en estas expediciones, sabemos que esta es una expedición increíblemente riesgosa. Es decir, sabemos que no estamos yendo a un parque de diversiones. 그리고 실제 탑승자 전원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To be honest, why would you put your life at risk when you got that much money in a very stupid, like, little thing? 그러나 일부 최상위 갑부들 사이에서 극한 체험은 유행과 같습니다. 약 10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우주 무중력 체험 상품은 비용이 5억 원이 넘지만 지난 10년간 800명이 예약했고 수천 명이 대기 중입니다. On how it felt? Oh my God!
My expectations were high and they were dramatically exceeded. 3년 전 900억 원을 내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다녀온 일본인 각부는 현재 달여행을 준비 중입니다. で、月だけじゃなくて、今度は上だけじゃなくて下も行きたいなって、マリアナ海溝でも潜ってみたいなみたいな挑戦も今検討してますんで。 익스트림 관광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해 2032년엔 6천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슈퍼리치들에겐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하고 극단적인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끈다는 분석입니다. They've done all the other extremes. They've climbed Everest. They've gone to the South Pole. 일각에선 자기 만족만을 위한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o continue doing this kind of exploration work, I think it's important for humanity, and it's probably the best way to honor the 5 crew members who gave up their lives doing. 부와 욕망은 인간의 탐험 영역을 미지의 세계로 넓혔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디지털 분야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끝으로 4박 6일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전날 국빈 만찬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재용 회장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외교의 초점은 오직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하노이에 설립한 R&D 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국의 디지털 분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파트너십이 제조 협력에서 연구개발로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그런 연구자와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설립을 지원한 베트남의 과학기술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 성과물도 시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엉 주석 부부와 어제 국빈 만찬, 오늘 조찬을 함께하면서 고용 허가 비자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각각 양국의 명언과 속담을 인용하며 서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호치민 주석께서는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Trình ngàn dặm cũng bắt đầu từ bước đi đầu tiên, việc nâng cấp quan hệ Việt Nam Hàn Quốc lên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테이블을 돌며 자국 기업인을 상대 정상에게 소개했는데 특히 이재용 회장의 생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와인잔으로 건배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경제 이슈가 없는 외교는 안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 혼나는 것이 본업이니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급 교류를 활발히 전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선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들어서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 1000여 명이 환호합니다. 지난 대선 후 미국에서 국제 정치를 연구하며 강연을 해온 이 전 대표는 1년 만에 귀국 기자회견에서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고 대외관계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김남국 포인 사태로 혁신위까지 출범한 당내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이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친이낙연계인 설훈, 김철민 등 현역 의원 6명도 이날 마중을 나왔는데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당의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정책 또 대안들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던 비명계가 이 전 대표 귀국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역할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장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 대표는 전국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남국 50억 현금화하고 후원금 달라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말에 코인을 사뒀다가 연초에 현금화했었다는 사실, 특히 지난해 1월엔 50억 원 가까이 현금화했다는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때 후원금까지 모금했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 원으로 코인을 샀다가 이 며칠 뒤인 이듬해 1월 이 코인 50억여 원을 팔아서 현금화했었는데요. 이렇게 수십억대에 이르는 거액의 코인을 현금화하고도 그 즈음에 김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후원금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최대 100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하면서 거래를 계속했던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는 소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힘든 지난 한 해였지만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었다고도 하면서 이 정치 후원금을 독려한 겁니다. 이렇게 후원금 모금을 홍보해서 당시에 전체 국회의원 1등을 했죠? 예, 지난해 1월 50억여 원을 현금화한 시점에 이 후원금 계좌를 홍보하고 지난해 11월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애 꿀팁을 올리면서 이 후원금을 부탁드린다고 후원금 읍소를 했습니다. 전혀 화제가 될 줄 몰랐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위트 있는 글과 함께 후원금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한 해 모금한 이 정치 후원금은 한도를 가득 채워서 3억 3,014만 원으로 1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지자들은 김 의원이 자산이 많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부지검도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건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 외에도 이 김 의원이 재산 액수를 교묘하게 맞춰서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국민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이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변동, 또 전세 보증금 등으로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외관상으로는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터지자 주식 매각 차익 9억 원으로 코인을 구매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예금 증가액 9억 원을 설명할 수 없게 됐고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 연말에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재산 신고 회피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남국 50억 현금화하고 후원금 달라의 느낌표는 도덕성 포기했다면 국민의 대표도 포기해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후원금 모금 1위였던 김남국 의원, 이 김 의원에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해달라는 마음으로 정치 후원금을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소액 후원금을 보냈을 겁니다. 김 의원은 시종일관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이 변호사 출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국민의 대표로 세비를 포함해 매달 수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게 맞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퇴임 앞둔 김명수 수사입니다. 예,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내용을 지난 뉴스야에서 다룰 때 김인겸 당시 서울 가정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죠. 예,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국회 거짓 답변서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지난 22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표를 반려당했을 때 이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국회 답변서를 결재한 인물입니다. 2021년엔 서면 조사, 올해 초엔 이 방문 조사를 했는데 관련 판사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마친 검찰이 4개월 만에 김 부장판사 소환에 다시 나선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22일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예, 이 김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출석을 거부해서 방문 조사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해도 출석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반드시 불러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때문이죠? 먼저 그동안 공개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녹취 파일과는 좀 다른 종류의 증거물이 있어서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그동안 추가로 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포함해서 여러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이 진술들 중에서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달라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 여부는 어떻습니까? 예,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9월을 고려하면서 수사 시기를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 녹취가 공개되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입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검찰 수사가 벌써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셈이라 진실 규명이 늦었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퇴임 앞둔 김명수 수사의 느낌표는 저스티스 살릴 마지막 기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대법원장의 공식 영문 표기는 치프 저스티스입니다. 이 정의라는 뜻의 저스티스, 그중에 으뜸, 치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김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퇴임을 눈앞에 둔 김 대법원장, 사법부의 저스티스라는 이름에 오점이 없도록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 개선문 같은 유명 건축물을 천으로 감싸는 작업으로 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예술가 부부의 작품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예술의 상업화를 거부하며 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연을 해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명암을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빛 막으로 감싸인 거대한 건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장막이 숨긴 것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도, 파리 퐁네프 다리도 한때 같은 방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지미술을 창안한 불가리아 출신의 미국 예술가 부부 크리스토와 잔클로드는 공공건축물이나 자연경관의 모습을 바꿔놓음으로써 대상이 지닌 가치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기획하고 설치까지 적게는 17년, 많게는 50년 이상 걸렸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한시적이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작품은 그 자체로 예술의 상업화에 맞섰습니다. Nobody can charge tickets, nobody can own them, nobody can use them. All that is the power of this project. 다만 작품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자원이 소요되는 데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최근에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내 전시회에선 주요 작품을 기록한 오리지널 프린트와 작품집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 작업의 명과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FC 서울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던 황의조 선수가 오늘 K리그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황 선수는 다시 유럽 시장에 도전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원과 서울의 시즌 두 번째 슈퍼매치. 더비고 또 강원이랑 승점 차가 별로 안 나니까 좀 더 동기부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정 서울 팬들도 K리그 고별전을 치르는 황의조를 응원하기 위해 빅버드를 찾았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서 심도수 높은 골을 넣어준 선수기 때문에 뭐 유럽을 가든 어딜 가든 또 응원해야 되고. FC 서울의 원톱 선발로 나선 황의조는 상대 공을 가로채 슈팅을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수원 아코스티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치열했던 양팀의 공방은 경기 막판 결정났습니다. 롱패스를 이어받은 윌리언이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린 서울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고별 경기를 치른 황의조는 원래 소속팀인 잉글랜드 노팅엄으로 우선 복귀한 뒤 앞으로 거취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 시즌 17경기에서 4골, 도움 2개,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계약 연장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유럽 도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늘 그랬듯 도전인 것 같아요. 저도 늦은 나이에 유럽에 진출했었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였었고. 서울과 아름다운 작별을 한 황의조가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충청까지 확대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을 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150mm가 넘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에는 최대 80mm, 동해안은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고요. 시간당 50mm 이상으로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이 22도로 출발해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4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